네, 안녕하세요. 암 환자와 동행한 의사들의 이야기, 암행의사 우창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나라 암 발생 순위 3위에 해당하는 폐암에 대해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 하는데요. 이 폐암에 대해서도 가장 궁금해할 그 진단과 처음에 어떤 증상들, 그리고 또 병원 가면은 각종 검사들을 처음에 하잖아요. 이것들을 왜 하는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교수님들을 모시고 좀 깊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교수님들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아산병원에서 폐암 환자를 진료하고 있는 호흡기내과 김민지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영상의학과에서 흉부 영상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최주혜라고 합니다. 먼저 환자분들이, 특히 여성분들이 이거 질문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요. 정말 담배 안 태우시는 분 많거든요. 저는 담배도 안 태우는데 왜 이렇게 폐암에 걸리는지 모르겠어요 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하시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담배는 폐암의 가장 강력한 위험인자 중 하나인 것은 맞지만 담배를 전혀 피우지 않은 분들도 폐암에 걸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폐암 환자의 15에서 25% 정도는 평생 담배를 피운 적이 없는 비흡연자입니다. 그런데 요새 또 이런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이게 미세먼지 때문에 혹시 내가 폐암 걸린 건 아닌지, 집에 공기청정기나 마스크나 이런 거를 좀 쓰는 게 도움이 되는지, 이런 것도 폐암 걸리신 분들 좀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혹시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데이터들이 있는지? 네, 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와 국제암연구소에서 1군 발암 물질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사람에게 실제로 암을 일으킬 수 있다는 근거가 충분하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미세먼지를 많이 마시게 되면 기도에 만성적인 염증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세포 손상이나 유전자 돌연변이 같은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데요. 이런 변화들이 결국 폐암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들도 오랫동안 대기 오염에 노출되면 폐암 발생 위험이 올라간다는 연구들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외출을 최대한 줄이는 게 좋고, 나가야 할 때는 마스크를 잘 착용하고, 집에서도 공기청정기 사용이나 환기 조절도 신경 쓰는 것이 좋겠습니다. 특히 가족력이 있거나 이러신 분들은 더욱더 미세먼지 노출 좀 신경 쓰시는 게 좋겠네요. 아무래도 폐암도 좀 가족력 같은 게 좀 있는 그런 질환. 네, 맞습니다. 폐암도 가족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가까운 가족들 중에 폐암 환자가 있다면 가족들이 공유하는 유전적인 요인이나 환경 속 발암 물질에 같이 노출이 되면서 폐암 발생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모님이 암이 걸렸다고 해서 나도 무조건 암에 걸리는 것은 아닙니다. 흡연이나 대기오염, 특히 직업 환경과 같은 후천적인 요인이 더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런 생활습관이나 환경 요인들을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걱정이 되면은 조절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미세먼지에 대해서도 공기청정기 넣거나 외출을 조심하거나 마스크를 쓰거나 이런 것들을 좀 취하면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가족력이 있다면 저설량 폐 CT를 통해서 폐암 조기 검진과 같은 꾸준히 정기적으로 CT를 찍어보면서 관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교수님께서는 처음 폐암을 진단받은 환자분들을 많이 만나보셨잖아요. 호흡기내과 전문이시니까. 이런 분들이 말씀하는 그런 좀 초기의 증상 같은 것들이 혹시 있나요? 대부분의 폐암 초기인 경우에는 증상이 없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증상이 계속되면 의심을 해봐야 하는데요. 감기와 다르게 몇 주 이상 기침이 계속된다거나, 발에서 피가 섞여 나온다거나, 이유 없이 목소리가 쉰다거나, 가슴 통증, 특히 가슴을 깊이 들이쉴 때 통증이 심해질 경우에는 주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런 증상들이 모두 폐암을 의미하는 건 아니지만 앞서 말씀드린 흡연자이거나 가족력이 있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증상이 악화됐을 때 검사를 좀 추가로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희가 보통 수주간이라고 하면은 환자분들이 이게 한 달 정도 되면은 검사를 좀 받아보는 게 좋은지, 이게 아니면 또 한 1, 2주만 돼도 검사를 받아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많아가지고요. 보통 기준은 어느 정도로 좀 잡는 게 좋을까요? 감기라고 하면 보통 2주, 3주 이내에 호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기 걸리고 나서도 사실은 안에 있는 기침,
통증 수용체들이 활성화되어 있어서 기침이 8주까지도 지속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만성기침 정의를 8주 이상 지속되는 기침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기 걸린 이후로도 8주, 그러니까 2달, 3달 이상 지속된다고 하면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게 환자분들이 저살약 CT 같은 걸 좀 찍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가끔씩 물어보시거든요. 그냥 사진만 보고 폐암이라고 자기 이야기 들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조직 없이도 저희가 그냥 영상검사 가지고도 이런 폐암을 좀 진단을 할 수가 있는 건가요? 우선 답을 먼저 말씀드리면 영상만으로 폐암을 확진할 수는 없습니다. 저 영상에서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 폐암의 가능성이 높다, 아니면 폐암의 가능성이 낮습니다. 이런 확률적인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CT에서의 모양이나 아니면 추적 관찰했을 때 크기가 자란다거나 하는 부분을 이제 바탕으로 저희가 그런 가능성을 말씀드리는데 영상만으로는 100% 암을 확진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조직 검사를 필요한 경우에는 꼭 해서 이제 확진을 하는 거고요. 하지만 이제 폐암의 가능성이 높은데 조직 검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진단 겸 그리고 치료 겸 수술을 바로 시행하기도 합니다. 근데 요새 또 이렇게 기침을 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고요. 건강검진을 또 많이 하시다 보니까 이 CT에서 간유리 음영이라는 거를 보시고 걱정이 돼가지고 폐에 뭐가 있다고 들었으니까요. 이게 혹시 암인지 혹시 암이 되는 건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영상각 교수님께서 어떻게 좀 설명을 해주시는지. 건강검진 아무래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우연히 CT 찍었는데 간유리 음영이 있다고 합니다 라고 이제 듣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간유리 음영이라는 건 일단 CT에서 유리를 갈아 놓은 것처럼 좀 뿌옇게 보이는 이제 병변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런 간유리 음영은 사실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그냥 일시적인 염증일 수도 있어서 추적 관찰했더니 아예 사라지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약간의 흔적, 뭔가 염증의 흔적 같은 상처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 그런 간유리 음영 중에서도 결절형으로 굉장히 경계가 분명하고 그리고 추적 관찰을 했을 때 크기가 자라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폐암이거나 아니면 전암성 병변인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병변에 대해서 추적 관찰을 계속하게 되는 것이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CT 찍어보자라고 하는 게 네, 그런 이유입니다. 추적 관찰을 봐야지만 저희가 이게 암 가능성이 높으니 조직 검사를 하거나 치료를 해야 됩니다 라고 더 적극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이제 근거가 생기는 거죠. 그렇군요. 이게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셨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좀 폐암이 의심되는 병변이 있어요. 근데 이걸 CT 가지고 완전히 알 수는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걸 조직 검사하는 방법이 혹시 어떤 게 있을까요? 조직 검사는 환자의 상태나 병변의 위치, 크기 등에 따라서 가장 안전하고 정확한 방법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폐의 중심부, 즉 기관지 쪽에 병이 있게 되면 기관지 내시경으로 조직 검사를 하게 되고요. 안쪽이 아닌 폐 바깥쪽, 피부 가까이에 있는 병변의 경우에는 바깥에서 피부를 통해서 바늘로 찌르는 검사, 소위 말하는 경피적 폐생검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조직 검사를 하게 됩니다. 말씀만 들었을 때 밖에서 폐를 찌른다 그러면 굉장히 무섭게 느껴지거든요. 뻥 터질 것 같기도 하고 아프거나 부작용이 걱정되거나 혹시 이런 건 어떠지? 네, 약간의 통증은 있을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굉장히 가는 바늘을 쓰고 그 바늘을 이제 국소적 마취를 한 다음에 이제 피부를 통해서 이제 바늘을 넣어서 검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통증이 아주 심하지는 않고 지속이 된다고 해도 2, 3일 후 정도면 좋아집니다. 그래서 크게 일상생활에 지장을 느끼시는 경우는 없는 것 같습니다. 밖에서 바늘로 찌르는 거는 그래도 그렇게 크게 아프거나 하지 말고 단지 입원해가지고 하루 이틀 정도는 좀 봐야겠네요. 네. 입원해서 이제 저희가 조직 검사를 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부작용 중에 하나가 이제 흉곽 안에 공기가 차는 기흉이라는 합병증이 있을 수가 있고 아무래도 바늘로 찌르다 보니 안에 이제 출혈, 피가 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 예를 들면 이제 공기색전이라는 공기가 이제 혈관 안으로 들어가는 중요한 합병증들이 있는데요. 이제 그런 것들이 생기는지 봐야 하기 때문에 입원 기간은 필요합니다. 호흡기내과에서 하시는 이 기관지 내시경을 통해 폐암을 조직 검사하는 것도 좀 입원해가지고 검사가 좀 필요할까요? 보통은 입원해서
하루 이제 검사 전후 상태를 면밀하게 확인을 하고 검사하고 나서도 합병증 위험이 없는지 이제 관찰을 하기 위해서 보통은 입원해서 검사를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바늘로 찌르는 거니까 뭐 피가 나거나 이런 부작용이나 통증 같은 건 있을까요? 아무래도 바깥에서 피부를 통해서 주사 바늘이 들어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명확한 통증이 있다기보다는 기관지 내시경을 목구멍을 통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검사하고 나서 하루 이틀 정도 목이 조금 아프다거나 목이 판다. 예, 기침이 조금 며칠 더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폐암은 위치에 따라서 바깥에서 바늘로 찌르기도 좀 어렵고요. 안쪽에서 그냥 일반적인 내시경을 하기에도 어려운 병변들이 있잖아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다 수술적으로 어떻게 조직검사 해야 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도 좀 더 나은 이런 조직검사 방법이 좀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병변에 따라서 의심하는 병변 주위로 이제 공기가 많이 차 있는 폐 기종이라든지 아니면 주변으로 굳은 폐 조직이 모여있는 폐섬유증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런 경피정 폐생검을 시행을 했을 때 기흉이나 출혈 위험이 조금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여러 이제 진단 장비들이 많이 발전을 해서 이런 경우에는 말초 기관지 내시경 검사를 시행을 하기도 합니다. 흔히 말하는 방사형 초음파 기관지 내시경 검사라고 하는데요. 폐 깊숙이 작은 병변에 있는 병변들은 기관지 내시경으로 이제 도달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얇고 둥근 방사형 초음파라는 얇고 둥근 장비를 기관지 내시경 끝에 넣어서 병변을 찾고 또 조직 검사까지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장비를 이용을 하게 됩니다. 보통 수면 내시경처럼 이제 주무시는 약을 드리고 하기 때문에 편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폐 상태가 좋지 않은 환자분들께 진단 옵션을 조금 더 제공할 수 있는 내시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기흉이 정말 심하신 분들은 정말 바깥에서 폐를 찌르면은 너무 이게 기흉이 잘 생겨가지고 조직 검사도 너무 어렵고 조직을 못 얻기도 하고, 환자분도 막 정말 흉관도 삽입하고 기흉 때문에 너무 고생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런 분들도 비교적 안전하게 이렇게 조직 검사할 수 있는 방사형 초음파 기관지 내시경이라는 것도 이제 나왔네요. 진단 과정에서 이렇게 합병증을 경험하시면 너무 이게 환자분들이 걱정 많이 하시고 스트레스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좀 좋은 옵션이 나왔네요. 그럼 이렇게 조직 검사를 했어요. 그럼 이제 환자분들이 그 다음으로 제일 궁금해하는 게, 이 조직 검사 결과 언제쯤 확인할 수 있을까요? 네, 저희 병원은 이제 병리과에서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결과를 드릴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고 계셔서 보통은 다음날 오후에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추가적인 특수 염색이나 분자병리학적 진단 검사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경우에는 결과가 며칠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보통 추가 면역 검사가 들어가게 되면 보통은 3, 4일 정도 더 소요되는 경우도 있고, 좀 어려운 경우라면 일주일까지도 진단이 조금 늦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보통 한 2주 뭐 좀 넘어게 된다면은, 혹시 이 사이에 뭐 내 암이 진행하진 않을까, 나 치료 빨리 받고 싶다는 이런 조급함이 다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는지. 폐암이 며칠 사이에 급격하게 진행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래서 그 전에 정확하게 진단을 해야 환자분께 맞는 치료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조급하시겠지만 최선의 치료를 하기 위한 꼭 필요한 시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더 나은 치료를 하기 위한 시간이다. 그리고 그렇게 기다려서 좋은 결과를 확인하고 치료를 하는 게 애호가 더 좋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조직 검사를 할 때 아무래도 바늘로 암을 찌르잖아요. 그러면은 좀 생각하실 수 있는 게, 혹시 암세포가 바늘이 나오는 과정 속에서 내 폐의 다른 곳에 얘네가 좀 자리 잡지 않을까라는 게 굉장히 좀 걱정일 수 있거든요. 그런 위험은 좀 없을까요? 인사진료 상황처에서 그런 경우를 겪는 경우는 사실 굉장히 드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위험을 걱정해서 조직 검사를 늦추고 진단을 늦춰서 치료를 늦추기보다는 이제 적극적으로
진단을 하는 것이 더 환자분께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조직 검사를 하는 곳 앞쪽에 혹시 암을 완전히 뜯어내가지고 이 쇠 안쪽으로 있다가 나오게 되는 건가요? 어떤 식으로 이게 조직을 떼어내는 생겼는지. 경피적 검사 같은 경우는 이 바늘 안에 홈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늘 안에 홈이 있고 그 홈에 조직이 이제 물리게 되고 그걸 이제 덮은 상태로 그 바깥에 있는 통로 같은 곳으로 이제 나오기 때문에 암세포가 사실 실제로 그 주변 조직에 많이 접해서 나오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아주 예전에 뭐 정말 또 뜯어내는 건 모르겠는데 지금은 아예 이 뜯어낸 조직이 다른 폐와 닿지 않게 이렇게 꺼내니까 정말 0.1% 미만이라는 거는 사실 그쵸 거의 없는 케이스여서 그 걱정은 이제 좀 조직 검사 기술이 많이 좋아져서 좀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되네요. 조직 검사를 특히 경피적 하신 다음에 뻐근해 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며칠이 지나도요. 1주, 2주까지도 뻐근해 하시더라고요. 조직 검사를 하고 나서 아무래도 주사 바늘이 들어갔다 나온 자리이기 때문에 검사하시고 나서 하루 이틀 정도 좀 뻐근하고 욱신한 통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호전이 되는데요. 다만 바늘로 찌르는 검사이기 때문에 이게 폐 조직을 이제 찌르면 거의 풍선이 터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 안에 있는 바람이 가슴 안에 새는 기흉이라는 합병증이 있을 수 있고 모든 바늘로 찌르는 검사는 피가 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안에 출혈이 생기게 되면 그런 통증이 시간이 지나면서 더 심해지고 숨이 찬 게 더 심해지고 기침도 예전과 다르게 더 많이 하고 이런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하고 나서 좀 내가 좋아지는 것 같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경과를 봐도 된다는 의미고 반면에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통증이 심해진다거나 숨이 좀 더 찬다거나 이러시면 이런 합병증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응급실이나 가까운 병원에 방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면은 그 환자분들이 또 경험하시는 게 조직 검사를 한 다음에 뭐 유전자 검사 동의서 같은 것들을 받아요. 그러면서 유전자 검사나 어떤 돌연변이 검사 나는 폐암 검사로 왔는데 왜 이런 것도 같이 좀 진행을 하는지 좀 궁금해 하시거든요. 저 폐암 진단하고 나서 유전자 검사를 하는 이유는 환자에게 가장 효과적인 맞춤 치료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폐암에서 특히 비소세포 폐암 중에서 선암의 경우에는 암 유전자에서 특정 돌연변이가 좀 발견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그 돌연변이를 타깃으로 해서 치료할 수 있는 약이 많이 개발이 되었고 이런 약들이 먹는 약이고 일반 주사항암제, 세포독성 항암제에 비해서 부작용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쉽게 비교적 수월하게 약을 드시면서 또 효과적으로 그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치료 옵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거의 대부분 진단이 되고 나서 필수적으로 시행하는 검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폐암이 정말 이런 유전자 검사나 이런 돌연변이 검사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치료들이 정말 너무 다양해진 것 같아서 진단 과정이 좀 복잡해지고 길어진 느낌 분명히 받으시겠지만 그만큼 치료 어떤 효과나 예후가 너무 좋아졌잖아요. 이런 다양한 검사들이 있다는 게 어찌 보면은 좀 다행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오늘은 폐암 진단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을 교수님들과 함께 좀 짚어봤는데요. 검사가 처음에 좀 많고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요. 그만큼 정확한 진단과 정말 더 나은 맞춤형 치료를 위한 중요한 단계라는 점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막막한 마음 대신에 좀 필요한 정보를 알고 한 걸음씩 나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다음에 저희는 더 좋은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